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개념 강좌 13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요, 고려의 문화사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문화사 부분 또 출제가 되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도 잘 나오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잡아 드릴 거고 문제 레파토리 패턴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유학의 발달입니다. 유학의 발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복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복습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했던 거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태조 왕건 때 육두품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학이 발달했었고요. 그 다음에 광종 때 와서 과거제, 중국에서 기화를 했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맞죠? 그리고 과거제의 문과를 보시게 되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유학경전 논술 시험이었던 제술과, 그 다음에 유학경전 독해 시험이었던 명경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득점을 얻어야지만 관직에 나갔고 유학에 능숙한 관리. 그 다음 성종 때 와서는 최승로의 심의 28조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정치를 할 때만큼은 유교대로 하겠다라면서 유교 정치를 실행했던 게 성종이잖아요. 맞죠? 했던 거 복습입니다. 그리고 고려 중기 때는 문을 숭배한 애들끼리 벌떼처럼 모여서 문벌귀족이 됩니다. 이게 성종 때였잖아요. 했던 것도 복습이죠. 그리고 이때 유학이 약간씩 보수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을 해요. 문벌귀족이 오랫동안 권력을 틀어지다 보니 거기 맞춰서 이런 유교 사상도 같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최충의 구제학당 얘기랑 뭐 김부식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요건 바로 잡아 드릴 거고, 그리고 문벌귀족이 무너지면서 무신집권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무신들은 머리가 비었습니다. 무식하잖아요. 맞죠? 유학 공부 안 해요. 유학이 쇠퇴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유학의 발달 부분인데, 자, 여기도 후기로 가서는 여러분들이 요건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처음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군지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고려 후기였던 원나라에게 반쯤 식민 지배를 받던 원간섭기 때 중국으로 잠깐 끌려갔었던 충성왕이 원나라 수도 베이징 대도에다가 망건당이라는 학문연구소를 만듭니다. 맞죠? 이 학문연구소를 통해서 우리의 학자들과 중국의 학자들이 교류하면서 바로 성리학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안향이라는 분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라면 이렇게 낼 거예요. 신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유학을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그 인물의 밑줄을 쫙 꺼버려요. 다음 인물이 가지고 왔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통 정답은 이렇게 걸리겠죠. 뭐?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들어왔던 성리학은 누가 받아들이죠? 바로 지방에 있던 향리가 받아들이면서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망건당에서 연구를 하셨던 분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이재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화잖아요. 심화에서는 이재현이라는 인물이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충성왕을 따라가서 원나라로 끌려갔을 때 그때 망건당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던 아저씨예요. 그러면서 성리학 이해를 심화시켰고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역옹패설이라는 책을 또 썼던 게 바로 이재현이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등장했던 세력인 신진사대부는 당연히 성리학이 사상적 기반이니까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고 건문세족을 깠다라는 거, 이거 했던 거 복습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요 정도는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기관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교육 부분 또 시험에 너무나도 잘 나오기 때문에 판서로 일단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기관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언제로 가야 되냐면 고려 중기로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누굴 만나야 되냐면 최충이라는 인물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최충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고려 중기 같으면 일단 최충을 비롯해서 고려 중기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문벌귀족이죠.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있었던 스토리고 최충 또한 문벌귀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최충이요,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은 20년, 30년 동안 수능만을 출제했던 수능 출제위원이었던 거예요. 수능 출제 베테랑입니다. 근데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로 치면은 과거 시험을 수십 년 동안 출제하다가 은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은퇴한 후에 학교를 만듭니다.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문헌공도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똑같은 이름으로 구제학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을 차린 거예요. 수능 출제위원 베테랑 모든 문제를 찍어줍니다. 사람들이 약간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모여들겠죠. 채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거 맞나 약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그리고 대박 사건이 터져요. 1기 졸업생들이 전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대박이 난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나라 특징이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이 잘 되면 다 따라해요. 최충의 이 문헌공도 구제학당이 대박이 터지니까요. 또 다른 수능 출제위원이 학교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려에 수도했던 개경의 사립학교죠. 지금으로 치면 또는 학원입니다. 사립학교 학원이 12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 나오게 되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 제시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고려 중기에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그 시기 때 최충이라는 나치가 문헌공도 구제학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융성하면서 사학 12도가 또 융성했다 샬랑샬랑 꿀랑꿍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제시문에 다 줘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 다음 같은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에 또는 다음 사건의 결과, 영향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기 결과와 영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딱 살펴보게 되면 지금 오늘날에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역사에도 다 상황만 조금씩 다를 뿐 다 똑같은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역사학자들이 전부 다 정치를 했던 거예요. 왜? 역사를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 이런 일이 터졌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또 있었는데 비슷한 일인데 그때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됐고 이렇게 하니까 망했었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원래 역사자가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역사는 반복입니다. 반복.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공교육이 박살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교육이 폭망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교육이 왜 폭망해요? 사교육이 잘 나가니까 공교육이 상대적으로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교육이 잘 나가면 항상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잡으려고 난리잖아요. 지금 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최충을 비롯한 사학 12도 사립학교 학원이 대박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결과 무슨 교육이 박살나는 거예요? 공교육이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의 정답이 뭐가 될까요? 관학. 관아에서 운영하는 관학이 고려시대 때 쇠퇴하였다라는 거. 이거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공교육이 박살나는 거.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심하잖아요.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제는 이 설명 다 줘요. 기본 레벨에서는 이거 찾으면 정답인데 심화 레벨에서는 이 멘트까지 줘버려요. 그리고 어떡하냐. 여기에 밑줄을 끕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관학이 쇠퇴했잖아요. 사교육이 뜨면은 당연히 공교육이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 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국가가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관학이 쇠퇴했으면 고려 정부가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관학을 살리기 위한 진흥책, 어떻게 이 관학을 푸시 살렸냐라는 게 또 시험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이라니까요. 봐요. 지금 또 우리 흔히 학창 시절에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펼쳤던 정책 중에 최근에는 정책 중에 제일 성공한 게 뭘까요? EBS 연계교재. EBS 연계교재 때문에 사교육 부담이 좀 줄어든 건 맞잖아요. 제가 왜냐면 그걸 잘하냐면 고등학교 인강 사이트에서 지금 인강을 하고 있잖아요. 인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EBS 연계교재가 없었더라면 흔히 그러죠. 인강 시장이 더 커졌을 거라고. 그러면 왜 더 커지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인강을 듣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저희 인강 듣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럼 인강을 제 수업을 왜 듣겠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학교 선생님보다는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저보다 수업 잘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런 학생들은 제 수업 들을 필요가 없겠죠. 안 듣고 있겠죠.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을 잘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이 뭐냐? 잘 찍어요. 정말 귀신같이 잘 찍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 시험에 나오는 레파토리 패턴 얘기하잖아요. 허투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최근 치러졌던 20회 문제를 다 분석해서 머릿속에 넣어서 멘트를 다 쳐서 얘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레파토리 패턴대로. 실제로 기출문제 푸시면 다 풀릴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제가 말하는 거에서 안 벗어나니까. 그리고 제가 실제로 고등 한국사를 지금 인강을 찍고 있는데요. 수능 한국사가 필수가 된 이래로 제가 만든 문제풀이 강좌와 제가 만든 파이널 문제 강좌에서 단 한 번도 문제가 삐껴나간 적이 없습니다. 100% 적중이에요. 근데 왜 아무도 사람들이 모르냐? 인기가 없기 때문에 수강생이 없어서 모를 뿐이에요. 지금 또 제 사이트, 인강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공지사항에 다 적중률을 공지시켰어요. 이거는 거짓말을 못 칩니다. 거짓말을 치면요. 국가가 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타 사이트, 인강 사이트에서 나한테 소송을 걸어요. 거짓말했다고. 팩트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관악을 푸시를 해도 EBS 연계교재를 뭐든 하긴 해도 사교육이 완전히 죽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안 죽습니다. 못 잡아요. 그렇지만 이때 노력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이제 정답으로 걸리는 건데 이때 화폐를 많이 만들었던 우리 숙종 때 일단 서적포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학교를 공교육으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학교를 입학을 하면은 책을 줘요. 안 옵니다. 책 주면 뭐 하는데? 과거 시험 합격을 못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왕이었던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또 인종이라는 인종 전에 예종으로 가야죠. 예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예종이랑 왕 때는 어떻게 하냐? 구제학당을 벤치마킹해요. 그래서 칠제라는 걸 만듭니다. 고려의 관학이 기읍 국자감이잖아요. 국자감의 칠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능을 말아먹고 재수를 해봐서 알아요. 재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능에 나오는 것만 학원에서 가르치잖아요. 아시죠? 학교는 미술, 음악도 다 시험도 치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수능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문헌공도 구제학당은 딱 과거에 나오는 과목만 가르쳤던 거예요. 그거 벤치마킹합니다. 예종 때 칠제를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강의력이 여기가 너무 산 거예요. 귀신같이 찍어냅니다. 그 다음에 또 양현고라는 걸 만들어요. 요거는 심지어는 학교를 넣어줘. 장학금을 줘요. 근데 또 안 갑니다. 왜? 장학금 주면 뭐 하는데? 합격을 못 하는데 안 가요. 그 다음에 선지로 나오진 않지만 천영각, 보문각이라는 걸 만들어요. 요 각이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공부할 수 있는 강당, 독서실 같은 거 만들어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선지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인종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인종 때는 이 칠제를 더 엑기스만 추려서 가르칩니다. 경사육학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요걸 중심으로 집중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사교육을 잡지를 못합니다.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아무리 공교육, EBS, 연계교재 뭐 어쩌고 열심히 노력해도 사교육을 완벽하게 잡지는 못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시험에 나오면은 이거 물어보고 제시문 다 주고 쉽게 나오면 관악이 세타였다. 그러면 요거 비추 끊고 이 세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서적포를 설치하였다. 칠제를 설치하였다. 양원고를 뭐 설치하였다, 시행하였다. 경사육학으로 뭐 정비하였다. 뭐 이런 걸 찾게 되면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PT로 들어가 볼게요. PPT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관학은 국자감이었고요. 그리고 사학에는 최충의 구제학당 입고로 똑같은 말입니다. 문헌공도. 12개 학교. 이걸 포함해서 12개 학교가 크게 융성을 하죠. 사학 12도. 그러면서 관학, 국자감이 위축하는 거예요. 이거를 살려보기 위한 진흥책이 또 정답으로 걸립니다. 심화에서는. 그러면서 여기 서적포, 그 다음에 칠제, 양형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천년각, 보문각, 선지로 들어간 적은 없지만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라는 거고 독서실 같은 거요. 경사육학을 중심으로 또 교육제도를 정비했던 게 관학진흥책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에 맞선 관학진흥책이고 공민학은 고려 후기잖아요. 이건 별개로 봐야 돼요.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했대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개편을 해서 신진사대부가 들어올 수 있게끔 세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향촌사회인 향교, 향촌사회 학교인 향교가 있었고
성종 때 12목의 경학 박사, 유학경전을 마스터한 박사님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의학 박사를 파견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교육기관까지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역사책이에요. 자, 역사책은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구분하는 거,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고려 후기 때 쓰여졌던 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아냐 모르냐. 그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먼저 고려 왕조실록과 칠대실록 슬프게도 없어요. 지금 현재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저만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아쉽습니다. 역사학자들에게는 이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 역사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조선이랑 고려랑 둘 다 500년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사 교과서든 아니면 모든 한국사 교재나 보시게 되면은 고려 곱하기 2가 조선이잖아요. 맞죠? 그 이유는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해서 여러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빵빵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이런 거고, 만약에 이게 있었더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고려사가 거의 곱하기 2가 되겠죠, 양이. 여러분들한테는 럭키지만 저나 이런 역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요거는 판서로 먼저 잡아드릴게요. 자, 가시게 되면 먼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인데요. 일단 쓰여진 시기부터가 달라요.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고려 중기입니다. 그 다음에 삼국유사가 쓰여졌던 시기는 건문세족이 집권하고 있던 원간섭기예요. 그리고 삼국사기는 기억나세요?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책이 사기예요. 뭐가 없습니까? 당군 신하가 없어요. 당군 신하가 없어요. 쓴 사람은 이런 부식부식 덩어리. 이런 부식부식 덩어리. 김부식 아찌가 쓴 당군 신하가 엄성형, 그래서 책이 사기예요. 삼국사기에는 당군 신하가 없었고 김부식 아찌가 썼습니다. 김부식 아찌는요, 기억나세요? 문벌귀족의 대표 주자였잖아요. 이자겸의 난을 계기로 이자겸이 몰락하고 그 자리를 메꾼 게 김부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묘청의 난이 터졌잖아요. 이 묘청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둘 다 겪었던 인종이 김부식에게 명령을 내려서 왕의 명령으로 쓴 책이 삼국사기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현존, 지금까지 남아있는 책 중에 최고, 이게 넘버원이라는 게 아니고 가장 오래된 역사책, 역사서가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역사는 이 책을 기반으로 서술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사 전문가는 아니면 역사 박사님 되겠다, 역사 전공을 했다, 그런 분들도 아시긴 하죠. 고대사를 연구하거나 논문을 쓰려면 기본이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를 달달달달달달 원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사를 전공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문이 너무 싫더라고요. 자, 삼국사기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김부식이 왕의 명령을 받았었기 때문에 정말 전통 있는 양식으로 서술합니다. 기전책. 전통 있는 양식. 진짜 그 전통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기가요, 본기예요, 본기. 역사책의 핵심입니다. 삼국사기의 핵심은 뭐냐면 본기와 열전이라는 거예요. 열전. 본기는 뭐냐면 왕들의 역사,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의 역사. 그리고 열전은 뭐냐면 김유신전, 이런 것처럼 위인전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 맞죠? 여기 당군 신화는 빠졌습니다. 사만 내용도 빠졌어요. 고대부터 해서 통일신라까지의 내용을 담은 게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여기 중에 몇 개 힌트 주고 다음 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이고요. 또는 삼국사기를 다 주고, 설명 다 주고, 다음과 같은 책이 편찬되었던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뭐 직지심체요절, 상정고급예문, 이런 것들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심하잖아요. 시험에 나오면 두 개를 같이 물어봐요. 삼국사기를 가, 삼국유사를 나라고 합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는요, 이런 스님이 쓰셨고요. 스님이 쓰시다 보니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여기는 불교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유교적인 내용이고요. 김부식은요. 그리고 김부식은
무슨 계승을 보여줍니까? 우리 앞에 몇 청이나도 봤지만 신라 계승의식을 보여줬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런 스님은 스님이니까 불교적인 내용으로 당연히 서술을 하시는 거고 불교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스님이다 보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야사라고 얘기를 하죠. 야산이 설화 같은 것들이 빵빵하게 들어갔던 게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당군 신화를 실어 넣은 책이라고 제가 고조선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에서 처음으로 당군 신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잡아드렸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삼국유사랑 1+1 패키지 책으로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심화에서는 바로 제왕웅기라는 책을 또 아셔야 돼요. 이승휴가 쓴 책입니다. 제왕웅기와 삼국유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원나라에게 반쯤 식민 지배를 받던 원간섭기 때, 고려 후기 때 쓰여졌던 책이고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거. 당군 신화가 들어간 게 바로 제왕웅기입니다. 그러면 왜 들어가냐? 일단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이렇게 끊어야 돼요. 중국의 황제와 우리의 왕, 중국의 황제편, 우리나라 왕편, 책이 두 권이에요. 왜 두 권일까요? 두 개를 크로스 비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군 신화가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 책들을 두 개를 묶어서 또 문제를 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개를 비교하고요. 요렇게 고려 후기 때 쓰여진 책들을 다 같이 묶어서 뭘 물어보냐? 편찬 목적을 물어봐요. 왜 이 책들은 공통점이 일단 당군 신화가 들어갔을까요? 이거예요. 이것 봐라. 우리가 저 적보다 없는 몽골 오랑캐 새끼들에게 반쯤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저런 적보다 없는 새끼와는 클래스가 다르다. 우리는 당군 할배부터 내려온 뼈대와 혈통이 있는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국뽕이 차오르지 않나요? 민족적 자주정신이 막 차오르지 않나요? 안 차오르나요? 또 갑니다. 이것 봐라. 우리가 비록 저 적보다 없는 몽골 오랑캐 새끼들에게 반쯤 식민 지배를 당하지만 우리는 클래스가 다르다. 중국의 수많은 황제에 뒤처지지 않는 이런 뛰어난 왕들이 있었던 나라다. 그리고 어떻게? 당군 할배로부터 내려온 뼈대와 혈통이 있는 민족이다. 또 어떻게? 민족적 자주의식이 차올라야 됩니다. 애국심이 막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안 차오릅니까? 그럼 또 있어요. 바로 해동고승정. 이것 봐라. 우리가 비록 저 적보다 없는 몽골 오랑캐 새끼들에게 반쯤 식민 지배를 당하지만 우리는 바다 동쪽에 이렇게 뛰어난 승려가 있던 나라다. 저런 애들과 클래스가 다르다. 어떻게 또 민족적 자주정신이 차오르지 않나요? 안 차올라요? 또 갑니다. 이번엔 동명왕편. 이게 뭐냐면 동명왕이 누굽니까? 고주몽이잖아요. 고주몽 위인전기예요. 거의 고주몽이 여기서 슈퍼히어로 납니다. 슈퍼히어로로요. 이것 봐라. 우리가 비록 저 적보다 없는 몽골 오랑캐 새끼들에게 반쯤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클래스가 다르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 고구려의 일대왕 동명왕, 이 뛰어난 왕의 후손이 바로 우리다. 라면서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는 겁니다. 자, 시험에 나면 간혹 가면 여론이 심하잖아요. 삼국유사와 제왕웅기를 두 개를 같이 줘버려요. 둘의 공통점.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만들어진 배경, 몽골의 침입이 배경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둘의 또 공통점은 당군 신화가 들어갔다. 맞죠? 끝났습니다. 또는 삼국유사, 제왕웅기, 해동공성정, 동명왕편 이름을 다 줘요. 다음 책의 편찬 목적,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편찬 배경, 몽골의 침입 다 알려드렸습니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서 지우고 여기 보시면 삼국사기 맞죠? 현존 최고의 역사서, 유교적 합리주의, 김부식이 문벌귀족이잖아요. 유교적이겠죠. 그 다음에 신라계승의식 보여줬던 거고, 그 다음에 당군 신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 후기로 오셔서 해동, 고승정, 각훈의 동명왕편, 이규보, 삼국유사, 이일연 맞죠? 제왕웅기. 요거 두 개의 공통점은 당군 신화가 있었고 민족적 자주정신 고치. 전부 다 4개 책이 원간섭기 때 맞죠? 그리고 사략 이재현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심하니까 아셔야 돼요. 왜? 이재현이 심화에서는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률상으로는 극히 떨어지지만 나오게 되면 망곤당에서 공부도 하셨고요. 맞죠? 역옹패설이라는 책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사략. 사략은 내용을 몰라요.
그냥 다만 성리학자로서의 내용이 들어갔겠지라고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지금 현재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영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 맞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료가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봐요. 삼국유사의 가장 특징은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기이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편이 따로 있습니다. 요 사료 주면 삼국유사로 찾아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요동에 따로 한 천지가 있고 뚜렷이 중국과 구분되어 나눠져 있대요. 중국은 너, 우리는 우리. 이것 봐라. 너희에 뒤처지지 않는다. 제왕기입니다. 이거는. 그럼 둘의 공통점. 문제 아까 푸는 패턴 알려드렸잖아요. 맞죠? 그리고 불교로 갑니다. 고려 초기 때 태조 왕건이 일대 왕이잖아요. 훈훈하게 가온을 10개로 요약했던 훈요 10주를 보게 되면 불교 숭상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고려의 대표적인 불교 행사가 연등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잖아요. 석가탄신일이 되게 되면은 길을 이렇게 가게 되면 길가에 연등이 달려 있잖아요. 연등에 보시면은 원래 종이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소원을 써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소원이 들어주게끔 하는 그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고려는 불교 사회니까. 그 다음에 팔간회가 성대하게 치러졌다라는 거. 요 팔간회는 고려 시대의 파티의 축제 퍼레이드입니다. 국가에서 주도를 하는. 불교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산신, 용신, 뭐 산지, 천지에 있는 신들 다 모십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같이 노는 파티예요. 그래서 이 파티에 맞춰서 또 외국 상인들이 물건 팔러 옵니다. 성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고려시대 광종 때 과거제. 그러면서 고려는 조선과 다르게 무가 대신에 뭐가 있었다? 승가가 있었다라 얘기를 했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좀 이따 보겠지만 국사제도, 왕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승려들 중에 정말 뛰어난 승려들은 세상을 떠나시면 나라를 위한 큰 스승, 국사라는 칭호를 주고요. 또 왕의 스승인 경우는 왕사라는 칭호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종 고려 초기 때죠. 균여의 뭐 화엄정이 성행하기도 했다라는 거고, 성종 때 와서는 유교 정치 들어가면서 연등회와 팔간회를 중지시키고 약간 불교가 쇠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알겠어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뭐냐? 의청과 진우를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스님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항상 시험에 등장하는 스님은 빅5입니다. 그 중에 3명을 우리는 예전에 배웠어요. 누구? 원녀의상, 그 다음에 해치고 갔던 해초 스님, 그리고 여기는 의천진울입니다. 의천진울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의천진울을 잡기 위해서요. 또 우리는 스님을 또 대야 됩니다. 그래요. 바쁩니다. 그래요. 또 되었습니다. 스님이에요. 밀타심경. 마음이 안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천과 진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옆으로 또 판서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의천과 진울을 잡아야 돼요. 맞죠?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 신라하대 때 기억나세요? 신라하대 때 선종이 크게 유행했잖아요. 종파 중에. 그 다음에 또 원래부터 있었던 뭡니까? 교종이라는 종파가 있었잖아요. 이 둘이 대립을 하다가 고려가 오픈되면서도 교종과 선종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의천 스님과 진울 스님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종과 선종, 종파 다르다고 서로 싸우지 마라 라면서 교종과 선종의 통합운동을 전개했던 게 두 분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두 분은 차이점이 훨씬 많으세요. 먼저 살아온 시기가 다릅니다. 의천 스님 같은 경우는 고려 중기 때 스님이세요. 바로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스님입니다. 특히 이 의천 스님은 의천, 하늘천, 프린스, 하늘 같은 남자예요. 프린스, 왕자입니다. 왕자. 보통 제가 이렇게 왕자라고 얘기를 하면요, 보통 의천 스님 사진부터 보세요. 잘생겼나? 아니고요. 미남이고 이게 아니라 진짜 프린스 왕자예요. 진짜 왕자입니다. 아빠가 왕이고요. 자기 친형이 왕이 돼요. 핵금수저죠. 그러니 이때 의천 스님은 빵빵하게 지원을 받으면서 어디로 유학을 갈까요? 중국 당시 송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면서 송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했지? 봤더니 경제도 발전했구나. 우리도 경제 발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전했지?
화폐를 정말 많이 쓰고 있구나 라면서 의천 스님이 송나라에서 보고 느꼈던 화폐, 우리도 화폐를 유통합시다라는 걸 돌아와서 귀국해서 왕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세요? 이 의천의 건의로 해동 통보니, 사만 통보니, 활구라는 화폐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의천 스님이 송나라에서 뭘 했을까요? 빵빵하게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대장경을 엄청나게 봤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초조하게 만든 대장경, 초조 대장경 처음 만들다 보니 의천 스님이 가서 봤더니 빠진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빠진 내용이. 그래서 거기서 빠진 내용을 다 리스트를 적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위위백 10년 만에 귀국을 해서 빠진 내용을 쇽쇽 채운다 그래서 속장경이라는 대장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요걸 똑같은 말로 우리는 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국청사라는 절, 그리고 흥왕사라는 절을 근거지로 해서 자기가 10년 동안 배운 걸 바탕으로 거기에 있는 스님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겠죠.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천 스님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종파가 만들어져요. 그 종파 이름이 뭐냐? 중국에서 의천 스님이 천태학이라는 걸 배워서 들어옵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천천, 떡볶이 튀김 천천이 아닙니다. 의천천, 바로 천태종이라는 종파가 창시되었다. 의천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천태종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바다 동쪽에 있는 천태종이라 그래서 해동 천태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둘 다 정답이에요. 의천 문제가 나올 때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둘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의천 스님은 본인 스스로는 교종일 것 같아요? 선종일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교종은 모든 스님이 모든 불교 교리를 마스터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선종은 참선, 내가 필링, 내가 스스로 깨우치고 느껴서 이것이 부처의 마음인가 하는 순간 부처가 되는 게 선종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천은 본인 스스로는 교종일까요? 선종일까요? 경전 신나게 보고 왔잖아요. 본인 스스로는 모든 교리를 알자라는 교종인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교종이다 보니까 어떻게 통합을 하고자 했을까요? 본인이 교종이니까 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아 이리와 우쭈쭈 끌어안으려고 했던 게 의천입니다. 그러면 의천 문제의 정답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제자들이 물어봐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수행을 해라. 어떻게? 그 수행법으로 교감겸수를 주장합니다. 수행해라. 어떻게? 겸해서. 교종을 중심으로 볼간, 교종을 중심으로 보면서 선종까지 겸해서 수행하라는 교감겸수를 제창하였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승려였던 의천이 세상을 떠나자 나라에서는 크게 깨우친 스승이다. 나라의 큰 스승이다.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칭호를 줬다라는 거. 의천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울이에요. 진울은 시기가 거의 한 세기 지난 후입니다. 바로 무신이 집권했던 무신 집권기 때 등장했던 게 진울 스님이에요. 그러면 진울 스님은 뭘 강조하냐? 이걸 강조하십니다. 100년 가까이 불교가 지금 쭉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종교는. 항상 그래요. 뭐든 독점을 하게 되면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 봐라. 스님들아 정신 차려라. 왜 스님들이 정치에 자꾸 개입을 하고 정치에 참여를 하는데 왜 스님들이 자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놀이, 고리대 놀이를 왜 하는데 스님은 원래 그거다. 부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계곡물을 다다다다다 받으면서 아하 이것이 부처의 마음인가 하면서 부처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본연의 모습이다. 그 아름다운 시절로 스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바로 진울 스님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울 스님도 그러한 주장을 절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어디서? 수선사라는 절에서
신앙 결사 운동이라는 거를 주장하십니다. 승려 본연의 모습 수행하던 부처의 진리를 깨닫던 그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자. 수선사 신앙 결사 운동을 주장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울 스님은 이걸 바탕으로 이러한 운동을 하니까 또 수많은 제자들이 진울을 따를 거 아니에요. 하나의 종파를 만듭니다. 또 지읒 이때 조계종이라는 종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계종 맞습니다. 이때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때. 그리고 진울은 여러분들이 볼 때 딱 봐도 본인이 교종일까요? 선종일까요? 부처의 진리를 깨닫던 빌링, 내가 느끼던 그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자. 본인이 선종인 거예요. 경전 얘기 안 하잖아요. 본인이 선종입니다. 그러면 통합운동을 어떻게 전개를 할까요? 의천과 반대겠죠. 자기가 선종이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선종을 중심으로 어떻게? 교종아 이리와 우쭈쭈 끌어안으려고 했던 게 진울입니다. 그러면 진울의 정답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라는 것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또 제자들이 물어보겠죠. 스승님, 어떻게 하면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단다. 첫 번째, 정해쌍수. 정신 집중해서 지혜롭게 한 쌍으로 수행을 해라. 정신 집중해서 지혜롭게. 이거는 불교 경전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필링, 내가 느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하, 정신 집중 지혜롭게 내가 하는 거잖아요. 선종을 중심으로 한 쌍으로, 교종을 한 쌍으로 수행하라라는 겁니다. 정의 쌍수를 제창하였다, 주장하였다. 진울의 주장입니다. 하나 더. 도노 점수가 있습니다. 도노 점수는 뭐냐면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라. 점점 점진적으로 점수 쌓듯이. 어떻게? 단박에 돈 깨달을 오. 부처의 진리를 깨닫는 거는 단박에 깨달을 수가 있다. 근데 까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 까먹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무슨 과목 때? 저도 해봐서 알아요. 수학 강의나 아니면 수학 학원을 가게 되면 또는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문제를 막 풀어주십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풀어주는 문제 이거 집에 가셔서 아니면 지금 당장 풀어봐야 됩니다. 지금 풀지 않으면 이거는 여러분들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런 얘기가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듣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싫어 뭐 다 이해되는데 별거 없네. 그리고 정말 혼자 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이가 없습니다. 안 풀려. 하나도 안 풀립니다. 맞죠? 그러면서 울적한 마음에 수학을 포기하게 되면서 어떻게 수포자의 길로 가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깨닫는 거는 수학 문제 볼 때도 순간적으로 깨닫잖아요. 이렇게 풀면 되네. 깨닫는 거는 단박에 깨달을 수가 있지만 까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 어떻게 까먹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계속 수행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둘 다 다 진울에 대한 내용이죠. 이러한 진울 스님 또 돌아가신 후에 나라의 큰 스승이라는 국사 칭호를 받으세요. 무슨 국사? 보조 국사라는 칭호를 받으십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의천이나 진울 각각 단독으로 나올 때는 의천 읍적 중에 몇 개가 들어가고 나머지 찾으면 정답. 오답으로 진울이 들어가겠죠. 진울도 마찬가지고. 간혹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의천을 가, 진울을 나라고 합니다. 가와 나 스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개를 동시에 구분하고 비교하고 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답으로 원녀, 의상, 해초 스님이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잡아드렸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요. 의천 보시면 교단 통합운동. 천천, 의천천, 해동, 천태종, 교강겸수, 속장경 똑같은 말로 교종. 그리고 화폐유통 건의를 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울 스님 보시면 무신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수선사 결사운동, 송광사를 중심으로 했고요. 수선사랑 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정해쌍수, 도노점수 제창, 보조국사, 진울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새와 해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정답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오답 선지로 들어가요. 요새는 천태종 계열에서 일어났던 신앙 결사운동입니다. 천태종이 볼 때도 불교가 좀 타락하긴 타락한 거예요. 많이. 그래서 천태종의 입장에서도 신앙 결사운동이 벌어졌다라는 거고 백년사에서요. 요거는 오답 선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해심. 해심은 재밌어요.
진울의 제자입니다. 진울의 제자예요. 딱 보면은 이름부터 이미 선정택하지 않아요? 마음이 깊고 지혜로운 남자입니다. 제자예요, 제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역사에 제자가 이렇게 등장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승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출어람이죠. 두 번째, 스승님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을 때 통수를 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해심 스님은 전자입니다. 전자. 스승님이 선정을 중심으로 교종을 끌어안고자 했던 불교 통합운동을 했다라면 제자였던 해심은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큽니다. 스케일이. 알고 봤더니 유학과 불교가 같더라. 유불일치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고려에 성리학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게 해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교가 너무 폐단이 심해지고요. 그러니까 신진사대부가 불교를 비판하죠. 그리고 보우의 임재종 같은 사람들이 보우가 임재종을 바탕으로 교단 정비를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라는 건데 나온 적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불교 부분 다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은 했던 거 복습이에요. 보시면 기억나세요?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초조하게 만들었던 초조대장경. 맞죠? 그런데 이게 언제? 몽골의 침입 때 파이어 불탑니다. 그러면서 이걸 제조판한 게 제조대장경 8만 대장경이고 여기 사이에 초조대장경이 불타기 전에 누가? 중국에 유학을 갔던 우리 프린스 왕자님 의천이 어머나 빠진 내용이 너무 많네? 그러면서 중국에서 빠진 내용을 파악하고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간행합니다. 그리고 속속속 빠진 걸 채우는 속장경 입구로 교장을 만들고요.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교장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교장 입구로 속장경이 의천이구나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천이 이거 만든 후에 몽골의 침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파이어 불타자 했던 거 복습입니다. 최우 때 맞죠?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만자가 있는 거고 오탈자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대장경을 이렇게 세로로 쌓으면은 백두산 높이에 이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유물 문화지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도교와 풍수지리설 중요한 거 없어요. 도교 사상 예전에 삼국시대 때 얘기 다 했던 거고요. 풍수지리설은 여기서 하나만 잡자라면 풍수지리설 때문에 일어났던 운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풍수지리설이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과학기술이에요. 자, 여기는 제가 별표 몇 개 쳐드릴 건데 이러한 것들이 고려시대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조선시대 문화사 문제가 나올 때 그게 오답 선지로 들어가겠죠. 걸러내면 되고 또 반대로 조선시대 때 배우는 게 고려시대 문제가 나올 때는 오답으로 들어가겠죠. 걸러내야 됩니다. 먼저 과학기술을 보시게 되면 사천대, 별자리 계산하는 사천대, 역법으로는 달력을 만드는 선명력 수시로 대통령이 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향약 구급방.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가서 또 배울 건데 세종대왕 때 향촌사회 약을 가지고 모든 걸 집대성에서 만든 처방전이 있습니다. 향촌사회 약으로 만들 수 있는 향약 집성방. 이게 조선시대라면 향약 구급방, 그 앞단계죠. 구급 환자를 구하기 위한 처방전이 들어갔던 우리나라 약으로 만드는 향약 구급방은 고려시대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태의감이라는 부서에서 의학 교육을 했고요. 의사들이 치는 시험인 의과를 시행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요건 중요합니다.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문화재 문제로 단독으로. 자, 고려시대 때는 금속 활자가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걸 찍은 책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속으로 된 거를 찍어서 대량으로 책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럽보다도 수백 년이 빨랐는데 이 금속 활자로 찍은 책 중에 가장 먼저 찍었다라는 책이 뭐냐면 상정고금 예문이에요. 1, 2, 3, 4년에. 근데 슬프게도 이 금속 활자로 찍은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상정고금 예문은 지금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고려시대 때 금속 활자로 찍어진 책인데 가장 먼저 최초로 찍은 책이래요. 상정고금 예문 찾으면 정답이죠. 그렇지만 전해지진 않는 거고 그럼 반대로 전해지는 것 중에 금속 활자로 찍은 책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뭐냐면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직지심체요절이죠.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거 설명 다 주고 즉지심체요절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두 개 다 고려시대 문화재구나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통도감. 요거는 제가 앞에 강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 후기에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왜구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왜구가 배 타고 오잖아요. 상륙만 하면 약탈이에요, 일단. 그래서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박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채무선이요. 중국에게 울며 겨자식으로 매달리면서 겨우 화약과 화포 만드는 기술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화통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채무선이 직접 진포에 가서 왜구를 박살내는 진포대첩을 이끌기도 했다라는 거. 요거 고려시대 스토리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가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심화로 나올 때 나오는 건데 여러분은 심하죠. 심하니까 해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주심포 양식과 배열림 기둥이 고려 초기구나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고려에 있었던 독특한 건축문화구나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물을 아셔야 돼요. 치졸하게 문제 나올 때 이걸 알아야지 풉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다포 양식이 있어요. 고려 후기 때 유행했던. 이 다포 양식에 해당되는 응징전 이런 것들이 주심포 양식 설명했을 때 오답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먼저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판서로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맞죠?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주심포 양식은 뭐냐면요. 주심포가 기둥 중심에 포를 하나를 둔다라는 거예요. 요 포가 공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포는 뭐냐면 지붕과 기둥 사이에 여기를 공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심포 양식은 기둥의 중심에 해당되는 기둥에 포를 하나씩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미술학적으로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이렇게 딱 두면은 뭔가 불안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툭 건드리면 왠지 모르게 수수깡이 부서지듯 부러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주심포 양식의 원플1 배흘림 기둥 양식이 등장을 해요. 배를 흘리는 거예요. 이 양식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보통 뭐 하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뭐 할지 저는 알아요. 집에 가면 100% 거실의 소파에 마치 소파와 호련일체입니다. 소파와 한문처럼 이렇게 누워서 맞죠? 정말 영혼 없는 눈빛으로 리모컨을 이렇게 돌리고 계실 거예요. 맞죠? 아마 여러분들 집도 보통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셔서 어떻게 이렇게 소파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의 옷 티셔츠를 들춰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배가 이변이 없는 한 배가 정말 빵빵할 거예요. 배를 둥둥둥둥 두드리면 북소리도 날 겁니다. 맞죠? 그게 바로 배울림 기둥이에요. 기둥이 어떻게 배가 이렇게 아버지 배처럼 뽕냥한 거예요. 건드려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빵빵하니까 툭 건드려도 부러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아주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심포 양식 배울림 기둥이 원플1이에요. 그리고 고려 초기 때 많이 등장했던 건축 양식입니다. 그러면 다포 양식은 고려 후기예요. 포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주심포와 다르게. 이거는 뭐냐면 기둥 하나에 포가 이렇게 공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기둥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공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배울림 기둥을 하지 않아도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는 배울림 기둥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진짜 어렵게 나올 때 요거 요렇게 설명 주고 다음 시기 고려 초기로 찾아야 되는 거고요. 요거 다포는 고려 후기. 원간석기 때 내용 들어가면 또 정답이겠죠. 정말 어렵게 나올 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PPT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주심포 양식 배울림 기둥이 고려구나.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봉정사 극락전. 특히 이 봉정사 극락전이 어떤 거냐면 현존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는 이거 부석사 때문에 중요해요. 부석사 때문에. 부석사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누가? 의상스님이 만든 절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석사에는 무량수전도 있지만 좀 이따 보게 된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도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건축문화 좀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포 양식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응징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주심포죠.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
그 다음에 다포 양식은 기둥 하나에 공포가 여러 개. 그렇죠? 이런 식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탑 양식의 변천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탑은 딱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있습니다. 팔각형 모양의 9층이에요. 자, 이 팔각 9층 석탑은 고려 초기 때 탑이에요. 고려 초기 때. 그리고 초기다 보니까 당시 중국의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탑 모양을 딱 봐도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탑이래요. 송나라 영향을 받았대요. 평창이 있대요. 탑 요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요 탑이 또 고려 시대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맞죠? 그리고 다층 탑이 특징이에요. 우리 신라 시대 때는 탑이 무조건 2중 기단 위에 3층이었잖아요. 맞죠? 5층 이렇게 7층 탑이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탑이 이겁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8각 9층 석탑. 9층이 만들기 어렵겠어요? 10층이 어렵겠어요? 10층이 어렵겠죠. 이게 고려 후기다라는 거. 그러면 고려 후기면 앞에와 다르게 어떻게? 당시 중국의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본 애들이 뺏어갔다가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설명이 나왔을 때 이 탑을 찾으면 정답이죠. 시험에 옛날에 진짜 어렵게 나올 때는 앞에 봤던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랑 이 탑 두 개를 줘요. 가와 나 시기에 볼 수 있는 거. 여기는 송나라 시기 때 엮이는 스토리, 고려 초기. 여기는 고려 후기 스토리.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탑 문제로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고려시대 탑이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전기다 후기다라는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탑이요. 선생님 모양이 똑같은데요? 지금 이 탑의 양식이 그대로 조선시대 때 억지로 왕이 올랐던 세조 때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 요거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아셔야 되는데, 요게 탑 모양 딱 봐도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요게 불교 종파 중에 라마교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게 이 탑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탑의 가장 특징이 요렇게 아치형이 스르륵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불상입니다. 자, 불상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안 나오는데 이건 아셔야 되겠죠. 여기 어디냐면 남자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지명, 논산. 난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습니다. 이제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논산에 위치한 거대한 불상이에요. 논산 간촉사 속조 미륵 입상입니다. 크게 서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도 그렇고요. 전부 다 아파트 엄청난 높이, 최소한 3층, 5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합체 로봇이에요. 레고처럼. 머리 따로 몸통 따로 해서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만드는 이유 뭘까요? 이 불상들은 전부 다 고려 초기의 탑이에요. 여러분들은 특히 이거 논산 관촉사 속조 미륵 입상 서 있잖아요. 맞죠? 자, 왜 이게 고려 초기나 고려 초기 때 고려를 오픈할 때 기여했다는 게 지방의 부유한 족속인 호족이잖아요. 이 호족들이 돈을 빵빵하게 지원해서 이렇게 거대한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높은데 십자가가 있네요? 어머나, 십자가다, 하느님 하는 것처럼 고려는 불교 사회잖아요. 불상을 이렇게 산에다가 거대하게 만들면 길 가다 보이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처님의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에요. 맞죠? 약간 좀 각양각색입니다. 호족이 돈을 밀어넣어서 만들었다 얘기를 했잖아요. 호족 자기 얼굴을 본따 만든 거예요. 제가 대구에 제일 잘 나가는 호족이다.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불상을 만들면 내가 내 돈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들겠어요? 제 얼굴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특한 모습, 지방 호족의 후원, 초기 때 모습이다라는 거. 그래서 신라 때 비하면 이게 조영미가 많이 세태를 했죠. 그리고 불상. 광주 춘곡리 철불이고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이에요. 부석사라는 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원효 스님의 친구였던 의상이 만든 절이고요. 맞죠? 부석사에는 무량수전, 주심포 양식의 배울림 기둥이 있는 같이 함께 패키지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부석사가 있는 지역이 영주라는 곳이에요. 영주 부석사입니다. 그리고 도자기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삼강청자,
고려 중기 때 12세기 때부터 유행을 해요. 비치색 모양의. 중국에서도 극찬을 했던. 설명 다 줍니다. 방금. 그러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도자기는 여기 교지에 있는 도자기 찾으면 정답이에요. 맞죠? 그리고 왜 세퇴를 하냐? 뭐 좀 해보려고 할 때 몽골이 쳐들어오고요. 뭐 좀 해보려고 할 때 홍건적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상강청자 만드는 기법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남은 도자기 도공들이 지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컨츄리틱한 도자기를 만듭니다. 기본에 원래 청자 만드는 스타일 틀을 바탕으로 해서 얼굴에 분칠을 한 듯한 분청사기가 등장을 해요. 방금 제 설명이 쭉 나오고 분청사기 찾으면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요. 약간 컨츄리틱하잖아요. 물고기 모양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삼강청자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은 청동은입사 표류 쓰금무늬 정병인데요. 청동은입사 기술이에요. 여기 보면 청동에다가 이렇게 칼을 다 파내요. 그리고 여기 구멍에다가 어떻게 금을 넣습니다. 은을 넣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나전칠기. 여기는 자개가 뭐냐면 조개 껍데기들 이런 거 갈고 막 이렇게 문양을 해서 이렇게 문양을 이쁘게 넣는 겁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회화. 회화로 가시게 되면 하나 정도만 요거 천삼대렵도. 고려 후기에 공민왕이 그렸다라고 추정되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회어의 수월 간음도. 요거는 정답이 된 적은 없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 문화사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고려시대 불화군화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모르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고려시대 문화사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려는 끝이 났어요. 이제 다음에는 어디로? 시대를 바꿔서 조선시대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